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중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수용될 경우 지급 대상이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무줄 정책의 국민 불신이 커지고 국가 재정만 파탄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초반 판세를 가를 이번 주말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정책 공약과 지역 방문 등을 통해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당 선관위 주간 압박 면접을 이어갔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고발 사주 의혹과 지지율 역전 등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 대선 경선 전국과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목한 드라마 DP 열풍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전격 착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제1야당 유력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강력 반발한 반면에 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들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 중인 의원실에 뒤늦게 도착했던 김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완전한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제시 자체를 안 하면서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이 무엇인지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집권 세력의 호위무사가 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현직 야당 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도 모자라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추측에 근거한 속전속결 입건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우리 국민은 공수처가 등장하면 정권의 호위무사, 야당 탄압의 괴물이 될 것이라고 걱정해왔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야당과 합작하여 선거 개입과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 했던 헌법 파괴적인 게이트 의혹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국회 출장소에 불과한 검찰의 하청 정당이 되고 헌법 유린의 주인공이 될 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당내 공명선거단에서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공수처가 예상보다 빠르게 수사에 나서자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피해자로 적시하면서 이번 수사가 대선 전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불과 며칠 만에 수만 건 제기됐는데요.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놓고 불만이 계속 나오자 당정은 지급 대상을 9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여야 합의를 지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의 신청이 나흘간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차이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틀 동안 이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5,864건이나 됩니다. 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 여당이 연이틀 소득 하위 90%까지 추가 지급하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정은 이의 신청 가운데 최근 소득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와 이혼,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이 달라진 사례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최소한 90% 정도. 지급 대상을 2%포인트 늘리는 데는 약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정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 남은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지급 가능성은 추경안을 새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현재 추경안 범주 내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한 그런 것인데 재협상에서 틀을 바꾸려면 추경안이 새로 제출돼야 될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민주당은 당초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며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애초부터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였다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기준을 표 계산에 따라 뒤집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셨다던데 그럼 그 자신 있는 180석으로 그냥 밀어붙이시지 그러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는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당정의 지원금 확대 기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들이 상당 부분 구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락가락 고무줄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번엔 대선 주자들 행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경선을 일요일엔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이 70%를 넘어서 흥행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들은 대거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불모지인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의뢰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하는 등 민생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의적인 갑질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인건비 등 고정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생 현장의 절규는 여전합니다. 기존 대책에 더해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 소위 PPP라고 하는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쟁 후보와의 네거티브 공방이나 정치 행보보다는 정책 발표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등 대세론 굳히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충청권 경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진 이낙연 후보는 연일 호남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익산의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식을 찾아 지역의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선 모레 1차 슈퍼위크에서 격차를 좁힌 뒤 지지층이 두터운 호남 지역 경선에서 역전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내일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만류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후보도 각각 전북과 광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을 언급하며 자신이 홍 후보를 이길 확실한 대항마라고 호소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초중등 교육을 창의 융합 교육으로 전환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64만 명이 참여 대상인 1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 선거인단에 등록한 국민 일반 당원은 64만 명을 넘어 전체 선거인단 200여만 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민주당 초반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이번엔 야권 대선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대선 경선 후보들을 상대로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면접관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압박 면접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일부 경선 후보들이 면접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상황에서 오늘은 윤석열, 원희룡 등 나머지 주자들이 진중권 전 교수 등으로부터 면접을 치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원희룡 후보는 공정 경선이라는 민감한 문제로 이준석 대표와 소통하다 보니 통화 내용까지 말하게 됐다며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폭로를 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런 인간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막 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고요. 황교안 후보는 경제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매달 벤처 창업 배틀을 개최해 우승자에게 10억 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미스 트롯이나 나가수처럼 나가서 역량을 테스트를 받는 것하고 경제하고는 다른 것이죠. 테스트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 자금과 그 이후에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서 면접을 마친 홍준표 후보는 대구, 유승민 후보는 광주, 최재형 후보는 강원을 방문해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대구시당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정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구도라고 밝혔고, 유 후보는 광주시당에서, 최 후보는 강원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1차 컷오프 마지막 행사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표진인 정신과 전문의가 패널로 참석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1차 컷오프 결과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일반 여론조사 80%, 당원 20% 비율로 순위를 매겨 8명의 통과자를 발표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민생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한 주 정부의 지난해 예산결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민생 대책도 집중 점검했는데요. 그 내용을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으로 코로나19 종식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 상황부터 점검했습니다. 40%를 밑도는 저조한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면 위드 코로나 전환까지 갈 길이 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령층 90% 이상,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검토가 가능한 전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때처럼 한시적으로 이번 추석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해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명절 때마다 특례를 줄 게 아니라 아예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이 한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농산물 선물 상한액 이번에도 똑같이 20만 원 해주실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그걸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저희들도 좀 집행을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OECD 최저 수준이고 국가 신용 등급도 높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저는 여전히 우리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 규모를 더 늘렸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 재정 건전성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가 아니고 국가 부채가 1,985조 3천억. 이것은 그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03%, 100%가 이미 넘었습니다. 예결위는 다음 주부터는 결산 심사 소위를 꾸려 지난해 정부의 예산 씀씀이를 점검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임종성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화성 뉴타운 인근 임야를 쪼개기 매입하고 김 의원 오피스텔을 장모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기와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고 임종성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 시절 누나와 사촌, 경기도 의원 부인 등 4명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 택지지구에 토지를 매입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은 토지 매입과 오피스텔 매각 과정에 위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임 의원의 경우 주변인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광주시가 도시계획 설정을 끝낸 이후로 업무상 비밀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재명 지사도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의원 사퇴에 민주당 지도부는 쇼라고 몰아붙였지만 정작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던지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 보인다며 오늘 13일 본회의에서 두 사람의 사퇴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선 내내 현직 프리미엄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지사도 자발적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해 평화정착과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외통위는 민주당 이용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심사한 대안에 탈레반이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여성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가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고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심을 속속들이 풀어주실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부터 이제 살펴볼까요? 눈에 띄는 부분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제 1위 탈환인데. 네. 두 가지 여론조사 방식, 자동응답 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자동응답 조사와 면접원이 하는 면접원 조사가 다르다, 네. 다른 결과들도 나온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사는 같게 나왔어요. 순서가 같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27%,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4.2%, 홍준표 후보가 15.6%, 이낙연 후보가 13.7%. 위의 조사는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이고요. 네. 아래 조사는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4개 기관이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한 조사인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된 조사입니다. 이 순서도 이재명 25%, 윤석열 17%, 홍준표 13%, 이낙연 12%로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네. 순서는 상위 4명의 후보가 똑같은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자동응답 조사와 면접원 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조사는 순서의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도 조사의 이 구도가 네. 뭐 자동응답이든 면접원 조사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이한 점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낙연 후보와의 대결에서 좀 더 격차를
버리고 있는 모습으로 네. 나타났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인 거죠. 네, 주춤하는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홍준표입니다. 약진하는 모습인데 그동안에는 또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덕분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돌돌홍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돌홍은 뭡니까? 네. 돌고 돌아 홍준표. 네.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도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선택, 역선택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힘 지지층, 또 영남권, 특히 20대 남자, 20대, 30대까지 지지도 받으면서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돌돌홍 현상입니다. 돌돌홍. 네. 네. 일단 그 방금 보신 그 여론조사 표에서는 면접 조사 방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일단 오차 범위 밖에서 이제 네. 1위를 이제 지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준표 후보 이제 상승세 말씀하셨는데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 적합도만 이제 또 떼놓고 네. 봤을 때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했었는데 네. 공언대로 됐습니다. 두 조사 모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제 앞섰는데 더 주목할 부분은 네. 오차 범위 바깥에서 이제 지금 1위를 그러니까요.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도 골든 크로스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또 더 많이 받으면서 이 보수 진영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네. 32.6% 네. 가장 앞선 결과로 나타났고요.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에서도 24%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범여권 지지 성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압도적으로 받는 결과였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까지 앞서는 제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뭐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비단 뭐 역선택뿐만이 아니라 네. 확장성, 외연 확장의 이제 이야기도 이제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타니까 자신감이 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다면서 이제 공세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네. 여당 주자들과의 그 양자 대결 추이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이 양자 대결 결과 결국 이제 본선 경쟁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자 대결도 두 개의 조사 결과입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MBS 조사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거의 또 오차 범위 내의 팽팽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네, 하나는 오차 범위 바깥이지만 네. 하나는 오차 범위 내에 있군요. 그러니까 네. 두 개의 조사 모두 똑같은 정도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자동응답 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도 있다. 그동안 이 홍준표 후보에게 의심되는 부분은 과연 이기는 후보가 될까? 이게 이제 가장 이 지지층들의 걱정과 또 염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본선 경쟁력도 상당히 있다. 또 아니, 또 걱정은 남아 있지만 그 걱정의 정도가 점차 좀 줄어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세이다 보니까 네. 이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의 양자 대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낙연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네. 두 개의 조사 모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낙연 오차 후보가 범위 안에서. 네. 이낙연 후보가 여당의 대표가 된다면 홍준표 후보가 별로 뒤질 경쟁력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본선 경쟁력 1대1 경쟁력도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물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제 휩싸인 윤석열 후보인데 대선 후보 적합도 그리고 보수 야권 후보 적합도 모두 지금 하락세인데, 여당 주자와의 1대1 양자 대결의 추세는 지금 이제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면접원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5%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4%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설명을 드릴 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전에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양자 대결에서. 그런데 네. 이번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 39.6%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격차가 줄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차이를 벌리면서 앞섰던 윤석열 후보가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네. 이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의 이 경쟁력에, 하락세. 본선 경쟁력에 네. 빨간불이 들어왔다. 네. 그런 만큼 홍준표 후보와 또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와의 대결도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대결을 보면 네. 이 여론조사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서는 거의 뭐 팽팽한 오차 범위 내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큰 격차는 아닙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한데 윤석열 후보가 39.9%, 이낙연 후보가 34.6%인데 이것도 이전에 앞서 나타났던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네. 격차가 줄어든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지율 또 다자 대결에서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 본선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하락세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이제 부각이 네. 되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지세를 견조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권에서는 내일 발표가 되는 이제 일요일이죠. 모레 네. 발표가 되는 슈퍼위크 국민 경선단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절반을 넘느냐, 아니면은 이낙연 후보가 적어도 35% 이상은 쫓아가느냐, 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홍준표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추석 전에는 다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앞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 입건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또 얼마만큼 이 의혹을 윤석열 후보가 빨리 끊어내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엔 주간 리서치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이번 주에도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압박 면접 후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다음 주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3명의 국민 면접관들로부터 공개 압박 면접을 치렀죠.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면접,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10만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을 보였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준일 톱뉴스 기자, 박선영 동국대 교수의 날카로운 송곳 질문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적극 반박하거나 긴장한 모습으로 매운맛 면접을 치렀습니다.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야,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셔서. 진주의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병상 한 개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많은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좌파들, 극좌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뭐 이렇게 이미지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애국가 제청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며느리들, 아들 며느리들까지 와가지고 함께 막 제청하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는 이거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전에 준비된 대본 없이 이렇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압박 면접. 분명 이전의 일방통행식 발표회보단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혹독한 시험대에 섰던 후보들의 면접 후기는 어땠을까요? 어제 면접 이후에 오늘까지 나온 반응들을 보면 일단 만족보다는 불만족에 좀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가장 거침없는 답변을 쏟아냈던 홍준표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26년간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면접하는 것도 처음 봤고 면접을 하면서 모욕을 주는 당도 생전에 처음 봤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재밌기는 했다면서 지방 일정에 분주한 후보들의 발목을 잡는 행사는 더 이상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면접 직후에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면접관인 진 전 교수가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라며 당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SNS를 통해서 국민 면접관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이 편 저 편 가리지 않고 까칠하게 할 것이니 나중에 누구 편을 들었니 딴소리 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이야기가 후보들에게는 전달이 안 됐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던 만큼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압박 면접. 과연 오늘 국민 면접관 앞에 섰던 후보들은 어떤 후기와 평가를 남길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부패 지옥, 청렴 영생입니다.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말과 비슷하죠. 종교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한 표현입니다.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도덕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이 후보.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가 없다. 어떤 탄압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부패지옥, 청렴 영생을 외치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다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검찰과 경찰 등 권력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표적 수사를 당했다며 아마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도덕성 부심 갑자기 왜 들고 나온 걸까요? 정가에선 전날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은가라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자 이에 대한 반박과 해명의 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이 후보의 글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원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며 부패 지옥, 청렴 영생을 외친다는 이재명 후보는 왜 부패 지옥에 살고 있냐고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요. 대선 후보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덕성 문제. 과연 국민들은 각 후보의 청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주용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엔 공수처가 김웅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 제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정당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공수처가 개입해야 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기습 남침하듯이 하는 수사당국의 조처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뜻을 표합니다. 검찰과 야당의 고발 사주 공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할 때 참고했던 초안을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이러면 이미 국민의힘이 공모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웅 의원실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은 이제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국면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먼저 김재섭 의원. 네, 지금 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서는 아직 정보의 빈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 보자고 하면 뭐 손준성 검사와 당시 김웅 후보 간의 어떤 모종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어떤 경로든지 간에 국민의힘으로 전달이 됐던 것이고 그것이 거의 고발장 초안과 유사한 형태가 실제로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흐름은 사실 보이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당연히 검찰 출신이고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 지금 후보라는 것 때문에 그 연계 관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서 사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이 정보의 빈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확대 해석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검찰발로 고발 사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네. 지금 앞선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는 공정선거 검증단이라고 해서 이미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검증단이 꾸려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검찰 쪽에서도 감찰 단계에 있었던 지금 이 의혹들을 수사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고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하루라도 조속히 국민들께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검사가 어떤 정당에게 제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가 어떤 당에 무언가를 제보했다. 그리고 그 제보받은 것을 그냥 법률지원단에 넘겼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으로도 저는 예를 들면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 그러니까 법원, 검찰 등의 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거의 입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안을 이대로 두게 되면 사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웅 의원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났다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할 때는 사실은 정치적 입장이 다 정리됐을 걸로 기대했는데 그 시간에 마저도 사실은 무언가 명확한 것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과 검찰 간의 유착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좀 밝힐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병선은 홍준표 후보가 당내 투톱으로 올라섰습니다. 아까 주간 리서치 코너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홍 후보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는 2030 세대, 특히 남성 표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단순히 홍준표 후보의 장점이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대 층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몰려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것이 이동한 것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남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과거까지도 아니고 2017년에 설거지는 여성이 하는 일, 그건 하늘이 정해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뭐 이 여자가 나한테 밥을 안 줘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기억들이 어떤 여성으로 하여금 그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성의 지지율이 더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그 20대, 30대 남성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치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거든요. 실제로 이 무야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 이준석
그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이고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들이 높아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20대, 3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후보 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대 당에 대해서 이 거침없는 공격들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말도 굉장히 잘하시는 속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동시에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페미니즘 논쟁에 뜨거운 커뮤니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페미니즘 관련된 논쟁으로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데 상당 많은 이슈들을 흡수했었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 역시도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페미니즘보다는 휴머니즘이 맞다라는 식으로 사실 페미니즘을 우회해서 본인들의 이제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 중요한 정치적 스탠스, 페미니즘에 대한 그 정치적 입장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속 시원한 정치적 발언 이런 것들이 공통점으로 작용하면서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대, 30대 남성들의 어떤 강한 지지율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진행 중인데 어제 종료된 온라인 투표율이 70%를 넘어서면서 경선 열기가 이제 뜨거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높은 투표율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의 결집의 결과인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일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 의원? 예, 저는 뭐 대세론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긴 했지만 사실 사퇴에서는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이낙연 후보의 사퇴는 사실 감동과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왜 지금 사퇴지? 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심지어 시기적으로도 이미 국민 경선 시작된 그 타이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마음이 급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상대에 대한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때 어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뭐 도덕적 비난 같은 것들을 사실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퇴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높은 민주당의 그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는 추세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권지웅 대변인은 그 이재명 캠프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캠프의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좀 참고를 하고 듣겠습니다.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이 이낙연 후보의 결기 때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걸 폄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대통령상으로서 원하는 시대상과 맞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저는 필요로 하는 그 리더의 상은 조금 억척스럽거나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무언가를 바꿀 후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주 절실한데 그 변화를 끝까지 해낼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걸로 지금 지지율을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사퇴하는 모습도 정말로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모습이라고 이해되기보다는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뭔가 대선에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대선의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결기인데 이것 자체가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최근 정치권으로 이제 불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도 이제 드라마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대권 주자들도 이 관련한 그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네. 탈영병 추적기를 다루는 거죠. 이제 DP라는 뜻도 이제 그렇고 이 드라마의 2030 군필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첫 화를 보고 좀 자극적이어서 사실 못 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화를 봤는데 그때서부터는 끝까지 6화를 다 보게 될 만큼 되게 흥미로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다녀오셨던 아니든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 있는 게 완전히 현실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 있는 요소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디테일해서 이게 흡입력이 아주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그걸 계속 보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은
되게 그 호응이 한편으로는 정말 잘 만든 작품이어서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 아픈 기억이어서 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호응이 마냥 기쁜 일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보시진 않았지만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저는 이제 안 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이 20대, 30대 남성들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을 텐데 겪은 일이거나 겪을 일이거나 가장 최근에 겪었거나 이제 곧 겪을 일이거나 네. 겪고 있는 일이거나 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서욱 국방장관은요, 최근 국방에 출석을 해서 DP에 묘사된 군내 가혹 행위에 대해서 조금 극화된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은 병영 문화를 개선 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DP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는 폐지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국방부 해명과 입장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최근에 특히 우리 군대 내에서 그 뭐 성비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사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가 사실 저는 충분히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확실한 약속들을 좀 해야 되는데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이 서욱 장관이 가지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저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이게 내년부터 좀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뭐 꼭 이 직책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지금 현역병들이 아니라 군무원이라든지 부사관이라든지 대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방향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D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 부담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 비용들 써야 돼서 네. 어떤 이런 소득에 따라서 좀 DP를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좀 대체가 되면서 이 병영 문화 전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서욱 장관의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제 군대가 더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P의 모티브가 됐던 건 2005년도에 있었던 김일병 사건이라고 네. 그 작가는 말한 바 있고, 그리고 2014년에 윤일병 사건, 그리고 임병장 사건이 있어서 그때서보다 지금 더 나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2017년 좀 나이보다는 조금 늦게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해에도 사실 군병원에서 22사단에 있는 누군가가 뛰어내려서 또 자살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7월 18일, 올해 7월 18일도 강감찬호에서 해군 병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군의 수장이 그래도 그건 너무 과도한 묘사였다라고 하는 건 전혀 지금 여기 군대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과 폭력을 공감하지 못하는 언어라서 그런 지점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장관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얼마나 절절하게 풀 건가는 이 장관이 취해야 될 태도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더 겸손하게 많이 앞으로도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뭐 두 분의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이제 DP를 언급하면서 모병제로의 이제 전환을 언급을 했는데, 같은 당의 이제 대선 주자인 유승민 후보는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못할 이유가 많다라고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두 대선 주자 간의 모병제 공방,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이게 DP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긴 하나 네. 저는 모병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전투의 방식과 지금의 전투의 방식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현재로도 휴전 상태이지만 전쟁에 대한 위기감은 전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그 과거에 이제 장성 출신이었는데 이 DP 사건을 놓고 사실은 이런 것 때문 이 아주 작은 사건을 너무 크게 봐서 군기강이 해이해진다 이런 또 글을 썼어요. 네. 근데 이런 식의 논의는 최소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대선 주자 사이에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면 군의 기강이 흔들릴 거다라는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뭐 홍준표 후보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제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사실 보병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었고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이제 50만 장병을 유지하는 것을 모든 정부의 기조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상황, 한반도 상황에서는 휴전선 중에서는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병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병제로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징병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의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만큼 급여를 늘릴 만한 우리 여력이 있는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당장 그냥 인원 감축하고 모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당장 모병제만 한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없으면 뭐 자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쯤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뉴스엔 천년맞수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제주 지역은 낮까지 많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날씨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